네, 월요일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BK투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랑 오늘 좀 색을 맞추셨네요. 네. 아이고, 뭔가 이렇게 항상 제가 먼저 소외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는 저희가 마음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가의 동침도 불사. 오늘 삼성과 법 LG가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 만큼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위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재료를 좀 쏟아내게 되는데요. 자, 오늘 큰 틀에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차 의원님, 오늘 지수 연동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인데 특별한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신용 등급과 관련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뉴스에 따라서 단기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죠. 근데 네. 적과 평상시에 손을 잡나요? 아니죠. 위기에만 잡죠. 적과 이렇게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더 큰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잡겠다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재고 사이클을 통해서 미래는 좋아진다라는 건데 그건 먼 미래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럼 오늘의 적은 누굽니까, 위원님? 오늘의 적은 저는 시장의 수급과 그다음에 지수 저항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재고 사이클인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죠. 외국인들의 수급을 빼고 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움직임도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이 팔았을 때 삼성전자가 좀 빠졌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샀습니다만 결국 지금 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급 논리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수 논리로 놓고 본다라면 지수와 삼성전자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지수 같은 경우 우리가 2,300과 2,500선의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해 이 박스권을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65,000원과 61,000원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걸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지금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체질적으로 좀 약하죠. 그런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횡보인데 일단 조금 밀린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쉬어가자라는 모멘텀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기적인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기적인 모멘텀이 분명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지수를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리기에는 현재 시장의 체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론에 빠질 건 없습니다. 이들이 들어온 것들을 11월과 같은 똑같은 행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단기간에 55,000원에서 6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만 원대를 빼버렸잖아요. 단기간에 15% 환과 그다음에 그 종목에서 먹고 빠졌었던 외국인들이 똑같은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수급 논리로서 어디에서 다시 저점을 잡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단기간에는 위원님 힘들다라고 보실까요? 이 정도 차트면 왜냐하면 우리가 2월 초에 음봉을 2번 세게 삼성전자에서 데미지가 왔고 그다음에 단기 반등한 이후에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놓고 보자고요. 이런 차트에서 이런 거래량이라면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배운 차트에서는 여기서 돌리려고 한다면 막대한 거래량과 시장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맞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수가 연동돼 있는 거 맞기 때문에 계속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반도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봤고요. 조금 더 무게 있게 4위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는 저희 준비한 내용이 오늘 시작의 공식이라고 봐야 될지 가능성 여기에 물음표가 달린 쪽입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노린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받아봤는데요. 폐배터리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과 쭉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 자체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일단 오늘 큰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래도 2차 전지고 그래도 뉴스를 본다면 폐배터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주목도를 지금 높여도 되는 시점, 시장의 버팀목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약간 슬로우 다운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한 뒤에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1월 말 정도에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시기적으로 지나가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대규모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규모 계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10년간 40조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에코프로가 잘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그때는 빠졌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바로 또 리바운딩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의 성장은 크게 성장성에 대한 방향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관련된 중국 상해 쪽에서의 출하량 그리고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또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SUV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IRA 보조금 관련된 기준이 또 달라지면서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 뭐 현대차 모 차종도 SUV도 전기차 쪽에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 또 테슬라가 재빠르게 가격을 또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Y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회도 아니고 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시가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회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빠졌다가 또 뭐가 또 정책이 나오면 바로 가격을 올려서 지금 테슬라 가격이 지난 주말에 급하게 가격을 또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아직은 견고하고 가격 인하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요가 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상당히 북미 쪽에서 견조하고 유럽 쪽의 연말 4분기 판매량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전기차 섹터의 판매는 상당히 좋았다는 점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아직은 살아있는 스토리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유럽판 IRA 법안으로 알려지고 있는 핵심 원자재 법인 CRMA, 이게 Critical Raw Materials Act라는 부분인데 이 초안 부분이 1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 초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가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법안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성일 IT가 가장 큰 관심주로 보이고 있고 유럽 내의 캐파를 본격적으로 이제 증산했던 성일 IT의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무튼 방향성은 간다는 거고요. 또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 S&P 리서치에 따르면은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 4천억 규모에서 25년도에 3조 원, 그리고 2030년도에는 12조 원, 그리고 2040년도에는 8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주 먼 이야기지만 2050년도에는 지금 600조 원 규모까지 지금 추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 NEF의 조사에 따르면은 2032년에 110기가와트 관련된 전기차용 폐배터리 발생한다. 이게 전기차 전체 1,100만 대 수준 규모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캐파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약간 당겨와서 지금 성일라이트에 빨리 올랐지만 여기에 따라서 성장성이 확실히 보인다는 점에서는 폐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밸류 체인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세비케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가운데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오늘은 좀 장악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오늘 두 갈래로 부장님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나요? 에코프로 이쪽 실적일까요?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유럽 쪽에서의 정책적 모멘텀일까요? 지금 정책적 모멘텀은 시간이 꽤 걸릴 거로 보입니다. 네. 아마 1분기 정도의 초안이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서 한 1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기에 대해서는 1년 뒤, 내년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이슈의 모멘텀은 사실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실적단의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아무튼 40조 이상의 지금 수요를 견적해내면서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CNT 도전제라든지 일부 지금 니치 마켓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나 뭐 내주전자재로 관련된 쪽도 지금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2024년 정도부터는 또한 이런 도전제 관련된 부분에서 효율성과 관련된 첨가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세분화해서 움직이고 있고 양극재냐 또 뭐 전고체가 또 나중에 오는 것이냐 굉장히 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동박 업체들도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누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차 의원님, 저희가 빼먹은 부분이 있을까요? 폐배터리 이야기라면서 오늘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폐배터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특히 네네. 이제 유럽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원래 유럽에서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나오다가 작년 초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전기차를 쓰는 게 맞냐라는 논쟁들이 붙었고, 왜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히토리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전기차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먼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석유와 화석 연료보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리가 먼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논쟁들이 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속도 조절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었죠. 근데 다행스럽다라고 표현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웬만한 기업들은 95% 이상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재활용이라고 한다라면 그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게는 98%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거의 모든 거 이렇게 껍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또 글로벌 움직임과도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이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FTA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원재료를 지금 당장은 조금 살짝 열어놨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하회에서도 보듯이 조금 열어놨다 다시 또 닫아버리잖아요. 조만간 닫을 거는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렸던 게 어디죠? 인도네시아인데 아쉽게도 인도네시아도 FTA 미체결 국가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주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유럽은 이제 한 수를 항상 더 앞서 보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결국 원재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 폐배터리를 그렇지 않고 냅둬도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폐배터리 산업은 이제 막 개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출 구조가 작은 게 그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작은 게 아니라 폐배터리가 지금 나오는 게 얼마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쏟아지게 된다라면 재활용률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리해드리면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 일단 거리를 좀 두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갔다가 뉴스가 터지면 그때 가서 매도하고 이걸 언젠가 또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분명히 이 섹터는 이제부터 문을 여는 섹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력적인 것도 맞고 개화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섹터로 여기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올라오는 쪽인데요. 내가 간다 하와이. 해외 여행객 폭증. 요즘 정말 검색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장의 성격 측면을 좀 짧게 가볼게요. 이슈화 측면이 아니라 사실 왜 갑자기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지라는 물음표에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저를 쳐다봐 주셔서 위원님께 질문 아니, 드릴게요.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작가님이. 왜요?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간다 칭따오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발 이슈니까. 그러면은 내가 간다 칭따오. 자, 네. 이렇게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이제 일본 여행 이슈고 그다음에 동남아 여행 이슈인데 지금 최근에 중국이 완전히 조금 불편한 우리들한테 시각을 좀 나타내고 있죠. 비자 발급 이제 자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한 상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입국을 막으니까 보복 조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19일부터 푼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 제외하고 특히 2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분들에게 PCR 검사를 전원 실시하면서 우리만 이제 옥죄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중국 네티즌들의 움직임들이 한국 안 가겠다. 우리 단체행 다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총리께서 지난주에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지도자분들께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발언을 할 때 다 계산된 자리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컨퍼런스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뉘앙스를 좀 펼쳤다라는 거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총리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결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이제 관광객분들이 물론 네티즌들이 그런 움직임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분들은 또 들어오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트리거를 받아서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의 유동성을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지난주까지 이끌었었던 로봇이라든지 AI가 오늘 조정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레이딩 자금들이 이쪽으로 또 몰리면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결합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오늘 이 오후장의 리오프닝 섹터의 상승은 트레이딩 성격으로 저희 일단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 여행업계, 항공업계들이 이제 흑자 전환된 모멘텀은 일단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조정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 모멘텀 외에는 이제부터는 얼만큼 체력이 단단하냐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또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탈락되는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입찰이 2월 20 말일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입찰서를 받아가지고 올 봄에 이제 입찰을 하는데 여기 중국 업체들이 들어왔어요. 아하.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입찰을 하면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입찰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트리거들이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옥석가리기 과정으로 저는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기업의 매출, 고정비 뭐 세부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 리오프닝 찐 시기가 왔다라는 조언 들어봤고요. 저희 2위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는 박근영 부장과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금융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빌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핵심 문구는 은행은 공공재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이 오늘 이 한마디에 따른 하락이라고 봐야 될지 금융주 이번 주 실적 일정이 쭉 있는데 왜 좋은 게 더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금융주 보유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자리 좀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공재 발언이 사실은 영향 미친 게 맞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년 내내 옥세를 굉장히 좀 족쇄란 족쇄이죠. 정부 쪽에서의 어떤 포텐스,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좀 억압적이었습니다. 뭐 배당을 늘리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저히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밸류에이션도 낮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들면서 약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배당 관련 이슈도 약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너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싸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은행주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주주환원율에 대한 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롱머니 그러니까 매수 관련된 자금들이 유입된다는 것은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에 기관이 어느 정도 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들은 은행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고생하는 만큼 매니저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수익을 못 준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사실 은행주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샀잖아요. 공부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살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실적도 싸고 밸류도 좋고 실적 업사이드가 나오는 섹터가 은행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섹터이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도로 은행주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은행주를 매수한 외국인들 중에는 배당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헤지 펀드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배당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를 꽤 끌어올렸던 수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작 이제 국내 기관들도 뭐 매도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 며칠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가 좀 줄어들면 기관이 또 팔면서 같이 못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뭐 사실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고배당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총 주주 환원율도 30% 시대가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 이후에 일부 외국인들의 배당 관련된 이슈로 드리븐했던 수급이 다소 좀 매물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조정이라든지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재라는 개념을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또 약간의 압박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눌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외국인들 롱머니 유입은 여전히 뭐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종목들 아직까지는 뭐 50% 이상 외국인 지분이 차 있는 종목은 더 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면 은행 쪽 움직이기 좀 힘들다 보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도 외국인이 좀 낮은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금 하나금융지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금융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아직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아마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슬림하시면서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쭉 나오잖아요. 그 시기 전후로 저희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부장님? 뭐 은행주는 단기적인 실적 드리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뭐 배당과 관련 이슈라든지 시장에 정책적인 압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여전히 배당 관련된 부분들 자율성을 주어지면서 충분한 배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외국인들 또다시 사들어 들어올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올해
은행의 증익폭도 상당히 좀 높아질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실적은 여전히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한 이슈인 것 같고 정부의 스탠스가 얼마나 억압적이냐 아니면 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여기에 조금은 외국인들 수급이 달려 있고 결국 말씀드렸던 배당주 관련된 은행의 키는 외국인의 수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도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있다라는 앞선 코멘트 좀 동의하실까요? 정책의 방향과 어찌됐건 좀 거스르는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금융주를 관심 있게 최근에 보셨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불편한 이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어질 줄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은행주들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게 202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기죠. 정권 말기에 2021년에 은행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2021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2021년 12월 초에 대손 충당금을 갑자기 이제 많이 잡으라라고 정부에서 하달이 내려갔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을 비용으로 미리 떨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초에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가면서 12월 달에 비용으로 떨면서 이익이 축소가 됐죠. 이익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죠? 배당 재원이 줄어들면서 배당주로 투자했었던 분들이 2021년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배당 성향은 유지됐지만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의 몇 프로를 주느냐는 건데 순이익 자체가 줄어드니까 배당액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의 어떤 분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금통위원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이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논리죠. 공공재라는 게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들이 선의에서 예금을 했고 그걸 갖고 은행이 대출해줘서 남긴 이익을 갖고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잔치를 벌이느냐라는 불편한 시각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것은 충분히 논쟁거리가 있는 공공재냐 자본재냐라는 건데 일단 대통령께서 공공재라고 방향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못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센 뉴스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공공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본재라고 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게 배당과 관련된 것들은 장기적인 이슈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배당 준다, 모레 배당 준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건 있습니다만 조금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니겠는가. 일단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게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좀 띄워놓고 은행주가 지금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들 저희 쭉 들어봤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키워드 1위 지금 열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들썩였고 많이 궁금하실 이쪽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애플페이 관련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사실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만 가시화되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의원님과 좀 시작 바로 해볼게요. 이게 테마 이상이잖아요. 3월 초라고 하니까 저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뉴스에 팔아라 하고 지금은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위원님의 시각이 궁금해요. 이거는 테마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테마가 함께.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2장짜리가 이제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을 풀어줬는데 저는 여기서 수혜주는 없다. 없다? 피해주는 많다. 피해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자결제에 대한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결제 수단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이 기존 거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개념을 잘 정립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애플페이를 쓰시는 순간 다른 카드를 안 쓴다라든지 삼성페이를 안 쓰게 되는 것이지 삼성페이를 쓰면서 애플페이를 추가적으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다른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성숙된 시장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플페이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능성은 현대카드의 독점 구조였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카드에게 다 풀어줬기 때문에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애플페이가 수수료가 비싼데 이 수수료를 소비자와 중간 단계에 전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카드사가 오롯이 떠나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고 기존에 있었던 그럼 삼성페이 관련해서 삼성카드와 과연 어떤 행보를 펼칠지가 저는 규칙에 주목된다라고 봐요.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불편하죠. 애플페이보다 훨씬 더 불편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새로운 뉴스 플로우를 생성하면서 물론 이제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면만 너무 볼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몰고 올 부정적인 파장도 좀 보셔야 이 현재의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호재에만 집중했는데 이면에 있는 이슈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박근영 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사실은 호재이긴 합니다만 뭐 거래량 싫고 움직이다가 대다수의 애플페이 관련주로 묶인 종목의 흐름이 많이 약해진 건 맞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짜리 그 이상으로 그래도 봐도 될지 호재랑 악재 중에 부장님의 시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애플페이가 호재인가요? 호재일까요? 저는 사실은 페이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뭐가 편한지 모르겠으나 안 쓰는데 쓰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애플페이가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애플페이가 시작된다고 해서 시장의 전자결제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존에는 삼성페이로 주로 쓰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페이를 국내에서 썼겠죠. 근데 이제 애플페이라는 방식의 하나의 우리가 옵션이 하나 늘어나는 거고 네.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당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페이로 내가 결제를 하고 먹다가 애플페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날 2잔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든 기존에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지만 네. 한 잔을 먹는 거고. 근데 KG 모빌리언스와 네. 같이 이렇게 다리가 되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재성 근데 뉴스라고. 그 모빌리언스가 네. 삼성페이하고 사업이 없었던가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페이 관련된 회사들이 네. 삼성페이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거래를 했다가 애플페이 관련된 옵션 하나 더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예를 들어 삼성페이가 줄고 애플페이가 늘고 썸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페이 결제 시장의 전체적인 결제 금액을 절대 금액을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편리성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단말기 업체가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단말기를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커진 게 아니죠.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우리가 파이를 하나 사 먹을 걸 2개를 사 먹는다든지 커피를 2잔을 더 먹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제 시장은 정해진 결제 시장이 있는 거고 경기 상황에 따라 그 시장에서 그 결제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는 건데 하나의 방법이 하나 옵션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삼성페이하고 전혀 거래가 없다가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애플페이 쪽에 거래를 신규로 트게 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쪽은 당연히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페이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삼성페이 관련된 서비스를 했던 종목이라면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보는 건 아니죠. 절대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가 시장 페이를 전체적으로 크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걸 너무 뭐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걸 갖다 뭐 시장의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급등시킬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다. 그럼 애플페이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장님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 오프라인만 나오고 온라인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다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애플페이 관련된 굳이 이제 수혜주를 찾는다면 뭐 한국전자인증과 같은 SLL 같은 이런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 가운데서 이게 뭐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꼭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SSL 관련된 기술을 이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SL 관련된 기술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점에서는 뭐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이 굳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는 NFC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말기가 필요하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근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NFC 방식과 그다음에 MST 방식, 그러니까 마그네틱 방식도 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본다면 NFC 관련된 방식이 지금 가맹자 290만 개 가운데 10% 정도 불과합니다. 그러면 애플페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10%예요. 삼성페이를 받는 게 따라잡기는 좀 쉽지 않다. 근데 다만 애플 폰을 쓰던 분들은 되게 불편했던 게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은 맞겠죠. 그리고 애플페이 쪽의 사용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NFC 방식의 기존의 방식은 전체 시장이 10%, 애플페이가 현재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10%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같은 파이에서 누가 얼마를 먹느냐의 파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전체 큰 파이는 크기는 그대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네네. 무서워지는 게 어떤 삼성한테는 부분이요? 장기적으로 큰 악재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아이폰 안 들고 다니면 옛날에 노스페이스 안 입으면 왕따 당하듯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키즈폰 말고 아이폰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왕따를 당하니까 애들한테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사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이제 그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서 애플페이 생태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 결국 휴대폰은 애플은 그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삼성, 애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까지 허용해 주긴다면 삼성 휴대폰에 대한 장기적인 트리거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깊이 있게 이 파장에 관해서 뭐 핸드폰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원픽을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은 가격 전략 위주로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근영 부장님 원픽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 뭐 오늘 제시된 종목들 업황 가운데서 굳이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긴 호흡으로 성일 하이텍 결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밸류는 뭐 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과 관련된 폐배터리 사이클 전처리 공정이 거의 글로벌 현지 거점 9곳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캐파 관련된 이슈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진출이 이미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아마 말씀하셨던 폐배터리 수량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한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 글로벌 거점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외형 성장도 당연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제품 경쟁력도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리사이클 모든 공정의 리사이클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으로서 성일 하이텍이 주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15만 원 정도까지 밴드 상단까지 늘어놓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제시해 주셨고요. 차 의원님 어디에서 원픽 오늘 고르셨을까요? 저도 폐배터리인데요. 폐배터리요? 폐배터리인데 숨어있는 폐배터리 인선 E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쪽으로 엮인 정도예요? 근데 인선 ENT가 우리가 폐기물만 하는데 네. 인선 ENT가 그 화성에 국내 최대 폐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폐차장은 단순하게 차를 폐차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국내 최대 리사이클 폐차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헤드라이트를 띄어서 판다라든지 문자 이게 네. 전부 인증을 받아서 파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공장 옆에다가 리사이클 공장을 좀 짓고 있습니다. 폐배터리까지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리는 것을 재활용하고 폐기하는 데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선 ENT도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